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만백성의 추앙을 받던 조선의 제왕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먹고 가장 화려한 곳에서 잠들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일반 백성보다도 위태로웠습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7세.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절대 권력자들이 왜 그토록 이른 나이에 쓰러져야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중 12명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간 의문의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객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후사를 위해 밤마다 강요되었던 비정상적인 성생활, 정력을 위해 독인 줄도 모르고 삼켰던 기괴한 보양식, 그리고 왕이라는 채통 때문에 발 하나 까닭하지 않았던 기형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핏줄을 이어가려던 그들의 욕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실 전체를 무너뜨리는 유전자의 감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군 세종을 평생 실명의 공포로 몰아넣은 당뇨의 진실부터 영조와 사도세자를 파멸로 이끈 광기의 DNA까지. 오늘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에서는 500년 조선 왕조가 철저히 감췄던 왕실의 은밀한 사생활과 유전병의 비화를 현대의학으로 완벽하게 해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조선의 역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조선 왕실의 비밀을 아시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왕의 잠자리가 화려한 로맨스였을 거라 상상하십니까? 그러나 기록이 말하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조선 왕에게 침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후사라는 결과물을 뽑아내야 하는 가혹한 작업장이었습니다. 왕이 여인을 품는 그 순간 방 바로 문 밖에는 지긋한 연배의 지밀상궁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숨소리 하나, 움직임 하나를 귀를 쫑긋 세우고 감시했습니다. 혹여 왕의 기력이 너무 소진될까 싶으면 문 밖에서 가차없이 외쳤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명의 상궁이 문 밖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왕의 스트레스를 말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압박감은 왕들에게 심각한 시민성 발기부전과 조급증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은 권위를 잃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는 왕의 뇌신경을 자극했고 훗날 왕실 대대로 이어지는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력이 떨어진 왕을 살리기 위해 어이들이 가져온 것은 신의 처방이라 불리는 정력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분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남몰래 유행했던 연단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은과 납, 그리고 황을 불에 구워 만든 결정체였습니다. 당시엔 이것을 정력과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치명적인 중금속 덩어리였습니다. 왕들이 이 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몸에 열이 오르고 기운이 솟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중독되어 타들어가는 신호였습니다. 수은 중독은 왕들의 잇몸을 주저앉게 했고 정신을 착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보여준 기괴한 행동들, 연산군의 폭주, 과연 그들의 광기가 단순히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 삼켰던 비소와 수은이 뇌를 파괴한 결과였을까요? 왕의 정력을 위해 바쳐진 기괴한 보양식들은 왕의 혈관을 진득한 고름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왕의 기형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왕은 정력을 보충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기름진 고기 위주의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의 황제 다이어트보다 훨씬 극단적인 고단백 식단이었죠. 하지만 먹은 만큼 움직였을까요? 조선의 법도는 왕이 걷는 것조차 경망스럽게 여겼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직접 걷지 않고 매화틀이라 불리는 요강을 가져오게 했고 궁궐 안에서도 가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나친 성생활로 하체는 부실해지는데 상체는 고칼로리 음식으로 비대해지는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의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독한 종기를 불러왔습니다. 당뇨로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니 작은 상처 하나도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갔습니다. 문종과 효종이 종기 때문에 급사한 이유,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탐닉과 게으름이 만들어낸 예정된 인재였습니다. 왕의 침소에서 시작된 욕망은 이렇게 왕의 피부를 뚫고 나와 전신을 부패시키는 자객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 하지만 세종의 수라상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죽음의 식단 그 자체였습니다. 세종은 지독한 고기 중독자였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죽으면서까지 세종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 고기를 꼭 먹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세종은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고 하루에 5번 넘게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 지독한 식탐은 결국 그의 몸속에 당이라는 시한폭탄을 심어놓았습니다. 당시엔 소갈이라 불렸던 당뇨.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몇 동이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피는 점점 설탕물처럼 끈적해졌고 왕의 혈관은 서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고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닉의 끝은 결국 조선의 태양이라 불리던 세종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23년, 왕의 나이 고작 44이었습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하고 어두워 한 걸음 앞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통곡 섞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망막병증, 즉 실명의 전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앞을 보지 못하는 공포를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훈민정음이 바로 이 실명의 고통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은 눈이 짓물러 피고름이 나는 상황에서도 돋보기도 없이 촛불 아래서 글자를 찾아냈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눈을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당시 어이들은 왕의 안지를 고치기 위해 온갖 기괴한 약재를 쏟아부었지만 이미 설탕에 절여진 그의 혈관은 어떤 약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은 어둠 속에서 홀로 붓을 잡으며 대물림들 자신의 아픈 유전자를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종을 괴롭힌 것은 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독한 관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유전적 자가면역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분석합니다. 허리와 관절이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이 병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세종은 6명의 부인에게서 무려 22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조선 왕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자녀가 있었죠. 몸이 굳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왕은 후사를 위해 침소에 들어야 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통증을 잊기 위해 혹은 왕실의 번영을 위해 매일 밤 정력제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합궁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세종의 병약한 유전자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30대의 요절한 아들 문종, 그리고 평생 피부병에 시달린 세조. 세종의 화려했던 침소는 결국 조선 왕실 유전병의 거대한 발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의 침소에 침입한 자객은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삼엄한 경비도 뚫고 들어와 왕의 가슴과 등에 독을 심은 자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기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조선 왕 27명 중에서 무려 12명의 왕이 이 작은 뾰루지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천하를 가진 왕들이 고작 고름주머니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앞서 보았던 왕실의 고질병 소갈, 즉 당뇨와 관련이 깊습니다. 당뇨로 혈액이 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버린 왕들의 몸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영양소였습니다. 한번 생긴 종기는 낫지 않고 살을 파먹으며 전신으로 퍼졌고 왕의 몸은 살아있는 채로 썩어 들어가는 폐혈증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왕들은 향기로운 백단향을 피워 몸에서 나는 악취를 숨기려 했지만 죽음의 냄새는 이미 옥좌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종기의 잔혹함이 극에 달했던 순간은 효종 10년의 그날이었습니다. 북벌을 꿈꾸며 강인한 체력을 자랑했던 효종이었지만 그의 턱에 난 작은 종기 하나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이들이 가져온 처방은 침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어의 이형익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얼굴에 침을 꽂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침이 혈관을 건드리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왕의 얼굴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용포는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었고 바닥에는 피 웅덩이가 고였습니다. 경악한 신하들이 지혈을 시도했지만 이미 당뇨와 합병증으로 응고 기능을 잃은 왕의 혈액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효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피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의료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쇠약해진 유전자가 부른 필연적 몰락이었을까요? 효종의 죽음은 왕실의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종기의 공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효종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현종, 그리고 그의 아들 숙종과 정조에 이르기까지 종기는 대를 이어 왕들의 등을 찍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조는 자신의 등에 난 종기를 다스리기 위해 독성이 강한 수은 성분의 연운방을 사용했습니다. 수은 연기를 종기에 직접 쏘여 살을 태우는 극약 처방이었죠. 이 잔인한 치료법은 일시적으로 고름을 말리는 듯했지만 결국 왕의 뇌와 장기를 파괴했습니다. 왕들은 강해지기 위해 독을 삼켰고 그 독은 다시 핏줄을 타고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는 어쩌면 낫지 않는 고름을 닦아내며 무너져간 병자들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왕관 아래 숨겨진 그들의 썩은 피부는 권력의 허망함을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왕. 그는 철저한 자기관리의 화신이었지만 그 이면엔 소름 돋는 결벽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으면 그 즉시 귀를 씻어냈고 불길한 단어를 내뱉은 날엔 입을 헹구며 입고 있던 옷까지 갈아치웠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전형적인 강박장애로 분석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부정 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불안 심리는 그가 사랑했던 아들, 사도세자에게 고스란히 칼날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만날 때마다 불길한 쪽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세자와 대화한 뒤엔 귀를 씻은 물을 세자의 처소 방향으로 버리는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의 완벽주의는 아들의 숨통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고 그 밧줄 끝에는 조선 왕실의 가장 추악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병적인 결벽 아래서 자라난 사도세자의 정신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가 알았던 가장 기괴한 증상은 바로 의대병, 즉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세자는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의 비단 옷을 찢어 발겨야 했고 옷 시중을 들던 나인들을 죽여 그 피를 보아야만 겨우 한쪽 소매를 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몸에 닿는 감각조차 아버지가 자신을 조여오는 고통으로 느껴졌던 극심한 공황장애와 정신분열적 발작이었습니다. 세자는 궁궐 지하에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워있거나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며 그 피의 온기로 자신의 공포를 달랬습니다. 왕실의 고귀한 핏줄을 타고 흐른 것은 권위가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는 망가진 뇌신경계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광기를 죽음으로 치료하려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결벽을 미침으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전대미문의 선택을 합니다. 8일간의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사도세자는 서서히 미쳐가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광기의 유전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역시 평생을 암살 위협과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 속에서 보냈고 그의 후손들 또한 원인모를 우라병과 급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신의학은 말합니다. 부모의 트라우마와 뇌의 화학적 불균형은 유전자를 타고 대물림된다고 말이죠. 조선 왕실의 비극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옥좌라는 좁은 공간에서 근친적 혼맥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만나 빚어낸 뇌의 돌연변이들이 벌인 잔혹극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담장 안에서 그들은 대를 이어 서로의 목을 조르는 유전적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수은에 오염된 뇌는 극심한 감정 기복과 환각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왕이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신하들을 죽이려 들거나 밤마다 환영에 시달려 칼을 휘두르는 기괴한 행동들이 실록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이 보여준 극단적인 포악함 혹은 일부 왕들이 겪었던 원인모를 발작과 편집증. 과연 이것이 왕들의 타고난 성정이었을까요? 왕들은 강해지려 할수록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 중독의 비극은 왕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에서 원인모를 이유로 요절하는 원자와 세자들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실은 대를 잇기 위해 더 강한 약을 찾았고 그 약은 다시 유전자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핏줄을 보존하려던 왕실의 집착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그들의 핏줄을 끊어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조선 궁궐에는 왕의 승은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늙어가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녀의 수는 시대에 따라 무려 600명에서 7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 중 단 한 번이라도 왕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여인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궁녀는 입고라는 순간 왕의 여자로 낙인 찍혀 평생 수절해야 했습니다. 왕이 한번 쳐다봐주기만을 바라는 확률은 700대 1의 잔혹한 도박과도 같았죠. 옥좌에 앉은 왕은 수많은 여인을 거느린 포식자였지만 정작 담장 안의 여인들은 본능을 거세당한 채 말라가는 화초였습니다. 이 지독한 성적 소외와 고립은 궁궐 안을 거대한 원혼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사소한 집착이 수백 명 여인의 인생을 감옥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이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궁녀들의 육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록과 내명부의 기록에는 궁녀들이 앓았던 기괴한 질병들이 등장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화병은 기본이었고 온몸에 열이 오르며 시름시름 앓다 죽는 상사병은 궁궐의 흔한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극심한 성적 불만족과 사회적 고립이 불러온 신체화 장애로 분석합니다.
억눌린 성적 욕구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는 자궁질환이나 심각한 신경쇠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의 정력을 위해 바쳐진 그 수많은 보양식 뒤편에서 궁녀들은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며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왕이 누린 성적 권력은 수백 명 여인의 생리적 기능을 마비시킨 대가로 쌓아 올린 잔인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인들은 절망 속에서 금지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 바로 궁녀들 사이의 동성애입니다. 문종의 빈이었던 순빈봉 씨가 궁녀와 동침하다 발각되어 폐위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궁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왕이 주지 못한 온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궁궐 담장을 넘어 외방의 남자와 미래를 즐기다 처형당하는 비극도 빈번했습니다. 왕은 정작 그가 소유한 여인들은 정서적, 육체적 기아 상태에서 서로를 탐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밤은 왕의 욕망과 여인들의 절망이 뒤엉킨 기괴하고도 슬픈 연극 무대였습니다. 왕의 권위가 가장 기괴하게 발현된 곳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왕은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로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화틀이라 불리는 화려한 변기가 왕의 침소로 직접 배달되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이 변을 보는 동안 상궁들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할 배설의 순간조차 수십 명의 눈길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긴장감과 운동 부족은 왕들에게 만성적인 변비와 치질을 선물했습니다. 실제로 세종과 성종을 비롯한 많은 왕이 앉아있기조차 힘든 하체의 고통, 즉 저창이라 불리는 치질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옥좌의 주인은 화려한 비단 위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 속살은 짓무르고 썩어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운동량은 제로에 가까운데 수라상은 매일 5번씩 고단백 고칼로리로 차려졌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상성하허, 즉 위는 넘치는데 아래는 텅 비어버린 상태. 왕들은 침소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독한 정력제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권위를 지키기 위해 걷지 않았던 대가는 정작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비만과 당뇨라는 자객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처참한 결말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사명은 고귀한 핏줄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귀함에 대한 집착이 조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은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 몇몇 특정 가문들만 반복적으로 혼인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유전적 근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유전자가 돌고 돌면서 감춰져야 할 열등한 형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좌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폐쇄적인 혼맥은 결국 왕실의 유전자를 스스로 갉아먹는 유전자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가장 깨끗하다고 믿었던 왕의 피는 사실 가장 허약하고 병든 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진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의 영아 사망률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원자와 세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인 모를 잔병치레에 시달렸고 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자들이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평생을 누워 지내는 허약 체질이었다는 묘사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좁아진 유전자 풀 속에서 면역체계가 무너진 유전적 결함의 발현이었습니다. 후사를 잇기 위해 수많은 여인을 품었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은 촛불 하나에도 꺼져버릴 듯 위태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화려한 요람은 사실 매일같이 제사가 치러지는 슬픈 제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비극의 절정은 아예 씨가 마르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왕들은 후사를 얻는 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헌종은 고작 22세에 후계자 없이 승하했고 결국 조정은 왕실의 핏줄을 찾다 못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강화도령 철종을 데려와 옥좌에 앉혀야 했습니다. 반개의 반개를 뒤져야 할 만큼 왕실의 직계 혈통은 완전히 파멸해 있었습니다. 정력을 강화하고 후사를 얻으려 했던 그 수많은 집착, 정력제, 그리고 폐쇄적인 혼인은 결국 왕실 유전자의 완전한 고립이라는 자멸의 길로 끝을 맺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몰락은 외세의 침략 이전에 이미 그들의 핏줄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옥좌 뒤에 숨겨진 것은 찬란한 권위가 아니라 대가 끊겨가는 가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을 500년 내내 지배했던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칼날도 종기도 아닌 화병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당쟁과 암살 위협,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은 왕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태워버렸습니다. 실제로 기록 속의 왕들은 사소한 일에도 격노하거나 반대로 깊은 우울에 빠져 며칠씩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앞서 보았던 유전적 질환들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뇌가 망가지니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고 왕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울화를 다스리기 위해 다시금 독한 약재와 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좌는 사실 500년간 꺼지지 않는 불길 위에 놓인 뜨거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기울어가는 국군 앞에 섰던 고종. 그의 삶은 화병의 결정체였습니다. 밤마다 들이닥칠지 모르는 암살자의 발소리에 고종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남들이 잠든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잠드는 기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고종이 의지했던 것은 검은 액체,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독살의 공포 때문에 자신이 직접 확인한 음식만 먹어야 했던 그에게 커피는 일종의 각성제이자 도피처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카페인과 스트레스는 그의 위장을 헐게 했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이성은 깨어 있었으나 그의 육체는 이미 극도의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조각나 있었습니다. 제국을 지키려 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은 매일 밤 타오르는 가슴속 화마의 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그의 육체는 500년 왕실 유전병과 스트레스가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기록과 사진 속 순종은 눈매가 흐릿하고 기력이 전무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순종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독극물 사건의 후유증과 대물림된 허약한 체질, 그리고 나라를 잃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의 가임 능력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22명의 자식을 두었던 세종의 번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조선의 마지막 왕은 단 한 명의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옥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사라진 남성성은 곧 사라진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500년간 정력제에 집착하고 후사를 위해 궁녀들을 가두고 핏줄을 지키려 근친을 반복했던 모든 욕망이 불임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 멈춰 선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불꽃은 그렇게 유전적, 정신적 파멸과 함께 고요히 꺼져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고칼로리 배달 음식을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옥좌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혔던 왕들처럼 우리도 혹시 기술의 편리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조의 결벽증, 사도세자의 울화병, 고종의 불면증. 이 모든 것은 결국 억눌린 감정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빚어낸 정신의 비명이었습니다. 과거엔 화병이라 불렸던 이 고통은 오늘날 번아웃,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세련된 이름을 달고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500년 왕조를 지탱해야 했던 그 무거운 책임감이 핏줄을 병들게 했듯 우리 역시 성공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관을 쓰기 위해 소중한 건강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